그러면은 저희 2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부는 타협하지 않는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라는 제목을 저희가 정했었는데요. 그 타협하지 않는 청소년의 어떤 섹슈얼리티를 보여주는 이야기들, 장면들 중에서 오늘은 스쿨미투 운동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저희는 이제 2부 발제를 맡은 포스트잇 프로젝트 2024팀의 이승민, 송희안입니다. 2018년 전후로 학생이 교내 성폭력 및 소수자 혐오를 고발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학교를 바라볼 때 교사 대 학생, 교사 vs 학생 구도로만 바라보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. 왜냐하면 교사 대 학생이라는 구도를 일관적으로 적용했을 때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이 학교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는 하잖아요. 예컨대 제가 자료집을 만들면서 적었던 문장은 이를테면 학생을 외모를 평가하고 출산을 강요하는 교사랑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대하다가 부당일고를 겪은 교사를 나란한 위치에 둘 수 있는가, 교사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해서 수업 중 녹음기를 켜는 학생이랑 교사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자 카메라를 켜는 학생을 한데 묶어서 계층화하고 이 구도를 다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거고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항상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쿨미투와 같은 남성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폭로나 고백은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외부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외부 위협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쿨미투를 외면하거나 또는 그 스쿨미투 고발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가 될지라도 그렇게 호모소셜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피력을 합니다.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학교가 어째서 자꾸만 스쿨미투를 부정하려고 하고 또 그 해결을 지연시키려고만 하는지를 우린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호모소셜의 개념을 단순히 학교에 적용하는 것에 넘어서서 이 집단에 속한 남성들의 개인성을 분석하는 것, 그리고 그 남성들 간에서도 피해나 가해 구도가 자꾸만 발생하는 것들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. 싸우는 청소년, 정치하는 청소년에서는 그동안 스쿨미투의 주체라고 판단되어지지 않았던 학생들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. 사실 최근에 스쿨미투에 대해서 아나요?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 주변의 청소년 분들께서는 절반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었고 절반은 아예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. 그렇다 보니까 그 스쿨미투가 이제 어떤 것으로 일컬어지는지 모르다 보니 자신만의 스쿨미투는 또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. 하지만 스쿨미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. 네, 사실 이 사진은 알고 계실까요? 용화여고라는 곳에서 포스트잇을 통해서 미투 운동을 했었던 사진입니다. 이 사진을 통해서 사실 스쿨미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보는 게 언론이 이 여성 청소년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미투 운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 사진이 단번에 발표가 좀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언제나 저에게 좀 동기부여가 되고는 하는 사진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스쿨미투가 정말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에서 생각이 되지 않고 또 어떻게 연장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다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쿨미투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스쿨미투는 정치 혐오의 승소를 넘어서 계속되어야만 하면 또 젠더 간 위계에 의한 폭력은 학교에서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우고 정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스쿨미투에 대해서 교육당국과 또는 이 학교 사회가 논의해야 될 것은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과 대책들, 그리고 이 스쿨미투 운동이 참여했던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청소년들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, 이런 이야기들이 돼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돼야 하는 그 시간들은 이 소속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스쿨미투를 이야기하는 일이 저에게도 참 어렵고 아직도 무겁고
참 이렇게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제안하면 좋을까 하면 마음이 좀 막막해지기도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. 스쿨미투가 좀 자극적인 피해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고발한 이유인 성평등한 학교를 향한 변화의 메시지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오프라인 집회들을 주로 좀 제안드리게 됐었고, 그렇게 오프라인 집회를 통해서 만난 스쿨미투 고발자분들, 그리고 성평등한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당사자분들과 시민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었던 단체고요. 학교 내에서 차별과 폭력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성평등한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, 학생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안전함과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익명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스쿨미투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스쿨미투가 외부 공론화 운동이라는 점에서 이 운동 자체가 정말 전국적인 연대 그리고 또 세대를 넘어서는 연대를 만드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좀 한계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말씀 주신 대로 공론화의 과정에서 고발자들이 사회가 원하는 피해자의 언어로만 말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고, 어떤 여성혐오 발언이나 언어성폭력 관련된 발언들은 되게 쉽게 좀 대중들의 분노나 공감을 샀지만,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나 말씀하신 퀴어혐오, 소수자혐오 발언들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좀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스쿨미투 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면 더 이상 고발자의 말하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화와 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